나오지 못할 수렁인 줄 알면서도 빠져들고 한국 곁에 있겠다며 버티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외교에서 어떤 위치를 고수하며 지켜나가고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이에 당사국으로서 상대국과의 외교 문제는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논의할 때 국가 위상을 결정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할수록 가까이 하고 싶고 뭔가 자꾸 해주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시작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교 상대인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이 취하는 외교 형태가 못마땅한데도 뚜렷한 명분을 제시하며 압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변명하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다시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보이는 또 다른 모습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함께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와 국방을 참 많이 칭찬했습니다. 경제도 실패했느냐 하면 선방했다고 봐야겠죠. 분명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한데도 죽었다고 계속 떠들면 죽은 사람이 되고 죽은 사람이라며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산채로 묻어버리기까지 서슴지 않는 곳이 우리나라의 정치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말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국민에 뭔가 좀 해주려 하면 등장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외교사회 특성을 무시하고 단편적인 한두 가지 모습을 전부인 것처럼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된다며 가장 많이 떠들던 사람 중에 홍준표 씨도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출연한 대선 후보 홍준표 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은 올해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그에 걸맞은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말하더군요. 작년부터 사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공인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럼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외교 전 분야에 걸쳐서 국정 대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기자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이대로 놔두면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중진국이나 개도국이 되지 않고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되려면 반대가 되었거나 그런 조짐이 뚜렷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버젓이 드러나고 본인도 그렇게 언급하면서도 그 입에서 베네수엘라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떠들다 보면 사실처럼 되고 사실처럼 분위기가 되면 언제나 정치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사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선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중국 진출 기업과 문화 관련 업종은 곡소리가 났고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가장 심각한 외교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민족전쟁 기운이 진하게 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말했죠.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고 말이죠. 미국 내 그 누구도 미국이 전쟁을 준비했고 트럼프가 실행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을 조금이라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이 되자 중국 사드 보복은 더 심해졌고 관광 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표면으로 올라오던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경제성장 동력은 이미 꺾인 상태였습니다. 반등이 절실했지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으로 다행히 전쟁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동은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점인 불안정을 해소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외교사를 볼 때 노태우 정부의 냉전 탈피 정책, 김대중 정부의 경제 문호 개방 정책으로 처음 자주외교의 시동을 걸었다면 노무현 정부 때 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자주라는 말은 사라지고
종속이란 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외부에서 정치적 충격을 받으면 속절없이 무너져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안부합이나 사드 설치가 그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안절부절 허둥지둥하는 모습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계획하던 미국이 전쟁 당사자이며 가장 타격을 받을 한국에 어떤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그런 위치가 대한민국의 위치였습니다. 까라면 까고 대라면 대고 그런 위치. 그러면서 정치 권력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미국이니까 일본이니까 굴욕을 당연하다 받았습니다. 반면 그런 한국을 보며 미국과 일본,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단편 일률적인 외교 정책만을 학습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굴복하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준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군권이며 가장 강력한 주권인 전자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고 되찾기 어렵게 장애물까지 만드는 한국을 보며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존중해줄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만 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주변국을 보았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었고 협상 대상이 아닌 통보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와 무역, 군사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감수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의지의 문제로 인해 그런 나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첫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주외교를 다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를 선포하고 전자권 반환 문제를 공개적으로 물 위로 올렸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 전쟁 불가를 고수하면 한반도에서 미국도 일본도 전쟁을 계획하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밑에서 해야 할 것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구분하며 명분을 선점해 아주 적절하게 미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북한에까지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주권인 전자권 반환 협상에 따르면서도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위비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거론했고 보복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길들이기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이 주제를 망각해서 저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힘을 보여주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사드 보복도 버거웠고 미중 무역 분쟁도 버거운데 미국이 관세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굴복하는 대신 버텨냈습니다. 버티는 방법은 명분을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한국 정책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삼아 싸움에서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미국에 항의하는 대신 기업들과 상의해 미국에 투자했고 셰일가스를 수입하기로 하고 한미 FTA 재협상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WTO에 제소함으로써 2020년 역대 최고급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동맹을 거론하면서 미국 조야의 불안감을 달래고 아군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마찰이 발생했을 때 트럼프는 퇴임 때까지 단 한 번도 한국보다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북미 협상을 주도하면서 나타난 것처럼 돈이 들지 않고 효과가 좋은 것이면 어느 나라에든 무한정 베풀었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칭찬과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면 휘어지되 꺾이지 않는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방위비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버티자 미국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도의 감축이나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철수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동맹에 대한 예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와 한국의 마찰이 커질 경우 미국발이든 한국발이든 미군 철수나 감축이 우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이 되고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처음엔 기고만장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 2021년이 된 지금 잘못인 줄 알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일본 역사상 진주만 공격 다음으로 가장 멍청한 결정이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 일본에 뒤지지 않을 만큼 힘의 논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당성을 누가 가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많이 친해진 듯한데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북한에 뭘 준 것이 없는데 김정은이 수시로 친서를 보내면서 오해에서 비롯된 군사적 충돌이나 감정 대립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 결속 때문에 강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친서를 통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말했고 북한 정찰총국국장은 적대행위 근절이 먼저라면서 종전선언을 반대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에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혜택을 주고 한국에 뭔가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미국과 국내 전문가들이 떠들었는데 북한이 어째서 반대하고 있을까요? 이준석 야당 대표가 유엔을 방문한 대통령보다 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며 로비하고 다니고 있더군요.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더군요. 북한이 비핵화 안 되면 남북한은 언제까지라도 전쟁을 해야 하나요? 누굴 위해서 남북한이 그렇게 전쟁에 목매야 하는지 이준석 씨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장 혐오하는 부류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제 나라의 안전과 이익은 돌아보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 이익과 비위를 맞추는 이들입니다. 쓸게 빠진 놈들이라 혐오하지만 가지고 놀기 좋기 때문에 반겨주고 대우해주는 척합니다. 2019년에는 나경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미국을 가서 한미동맹을 해친다며 정부를 공격하고 다니고 작년에는 민경욱이란 전직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라며 백악관 앞에서 생쇼를 하면서 백악관 사이트에 선거 무효화시켜달라며 청원해서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더니 올해는 이준석이란 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우리는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가 종북이라 종전을 원한다고 떠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준석 당신을 정상적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 볼 거라 생각하는지요? 하버드대를 나왔으나 천지분간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가지고 놀기 좋은 청년으로 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국익이 뭔지 전쟁이 뭔지 평화가 뭔지 잘 판단하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